저번 때 대법원 홈페이지에 우리가 가가지고 저번 때 전자독촉, 전자소송, 전자독촉 이런 게 그 홈페이지 밑에 있었던 걸 봤지. 그래서 지금 전자독촉 사이트로 들어온 거야. 거기서 클릭을 해서 전자독촉 사이트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법원 전자독촉이라는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전자독촉 이전에 독촉 절차가 뭔지 조금 설명을 했지. 독촉 절차는 그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그랬지. 소송처럼 변론을 연다. 소송은 변론. 예컨대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이라고 하지. 이 법정의 양쪽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펼치는 그 과정이 독촉 절차는 없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하라고 지급 명령을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 얘기를 듣지 않고 채권자 얘기대로 지급하라고 지급 명령을 바라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는 억울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게 확정이 되니까,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니까 이 확정된 판결을 갖고 이제 확정된 판결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강제 집행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한 바가 있어. 그치? 다만 이 절차의 신속, 편의, 저렴, 인집되는 실제 소송에 얼마라고 그랬어? 판결로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에 비해서 10분의 1의 인지만 붙이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렴하지. 같은 지금 소송 목적의 값에 해당하는 이 지급 명령을 신청을 했을 때 10분의 1의 인지만 내면 되니까 저렴하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좋은데, 저번 때 얘기했듯이 채무자가 이 일을 한다, 즉 다툰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괜히 이 절차를 거친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가타부타 일도양단의 어떤 그 싸움에서의 변론을 이제 펼친 끝에 내려지는,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내려지는 이 판결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유용하다. 그리고 소송과 달리 다만 독촉 절차는 모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전적인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금전적인 청구. 그러니까 그럼 금전적인 청구 아닌 거 어떤 건물을 인도 청구한다든지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든지 이런 거에는 독촉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금전적인 청구에 있어서는 유용할 수 있다. 더 나가서 이것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독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6년인가부터 구축을 해놨어요. 물론 민사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라고 그래서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전자독촉은 2006년경부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편하죠. 그냥 신청 자체부터 온라인으로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법원이 그 채무자한테 지급 명령을 발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전자독촉 사이트가 대법원 사이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에 대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전자독촉인데
그 이전에 독촉 절차에 대해서 설명된 것을 보도록 하죠. 독촉 절차란 이게 지금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정 절차 얘기했을 때 조정 절차는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인데 독촉 절차는 특수한 간이한 간편한 절차이지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 비해서 간편한 절차이지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 절차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청구 같은 경우 있을 때 차용증 같은 게 확실히 있으면 첨부해서 독촉 절차를 이용해버리면 사실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제 컴퓨터나 온라인 이런 활용 때문에 더더욱 이용하기 쉽게 구축해 놨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은 민사소법을 가르치고 변호사를 양성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나는 소송을 국민 누구나 직접 이용할 수 있게 간단한 거는 직접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소송의 어떤 대중화랄까? 소송의 일반화. 그러니까 한편 나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직업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법학을 했지만 여러분보다도 못한 일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겪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게 내 모토예요. 여러분이 그 지금 과정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독촉 절차의 장점은 이제 이해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법학 지식이 있어서 그런데 법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긴 하지만 실제 일반 국민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익숙한 말들인데 그래서 이런 정도 해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또 한편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까. 변론 같은 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청한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서 소정의 그 신청 자체의 요건만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빌린 것인지 아닌지를 변명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지급하라라고 날아간다. 이해되겠죠? 그런 것이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통상의 소송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원에 출석하는 데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네. 되겠죠? 그 다음에 신속하다. 약식의 간편한 분쟁 해결 절차이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다. 다만 근데 저번 때도 얘기했고 판결에서도 똑같은 얘기는 하지만 신속하고 한 건 좋은데 사실은 거기까지만이죠. 강제 집행의 이 절차를 또 한 번 펼쳐야 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 당사자가 원하는 건 어찌저찌 중간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도 당사자가 관심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 돈을 내가 빌려준 돈 얼마를 내 손에 지금 돌려받아서 손에 쥐는 게 목적이라면 이건 지금 반밖에 안 된 거죠.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 권한을 받는다라는 그 과정까지는 많이
간편해지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많이 간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뭐 더 뭐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남죠.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아까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인지가 10분의 1.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게 간편하기 때문에 아까는 내가 이제 강제 집행이 남는다. 뭐 거기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데 다만 어떤 간편성이 조금 하나 강제 집행에도 투입되어 있냐면 집행문 부여 없이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운데 일반 국민은 한번 이거 이용해 볼까 하고서 여기 들어와서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집행문 부여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법체계는 뭐 대부분 외국도 그런데 이 판결 절차 등 집행 권한을 얻어내는 절차와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를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판결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를 연결시켜 주는 게 집행문 부여. 즉 확정 판결을 갖고 이제 남의 재산, 즉 채무자 재산,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요.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한자 뉘앙스 이해하겠죠. 집행문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 판결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확정했죠. 권리를 확정한 다음에 실제 이제 권리를 실현하는 게 강제 집행 절차라고 그랬죠. 넓은 의미에는 우리가 뭐 판결 절차까지도 권리를 실현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는 판결 절차는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절차이고 확정된 내용이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돼서 실현하기 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 집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매개 해주는 게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집행법 얘기할 때 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은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집행해서 연결고리가 집행문 부여라는 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간편한 절차로서 집행문 부여 없이 이해됐죠? 그럼 지급명령 절차는 여기 다시 설명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해서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상대방이 결국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 해결 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기아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갚는 경우에는 어떤 그 취지에 따른 효율적인 분쟁 해결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또는 여기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것도 이미 지금 계속 반복됐던 얘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조금 딴 얘기를 하는데 타협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곧바로 소송보다는 우선 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곁들여 놨네요. 독촉 절차는 모든 경우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금전적인 청구, 대체물 청구지 어떤 특정 물, 뭐 어떤 동산, 부동산 이 자체를 인도하라.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전 등기 청구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급 명령도 이제 적어도 법정에서 변론을 연다라는 과정은 없지만 상대방한테 이의한다라는 과정에 있어 지급 명령이 송달돼서 이주일을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의를 하려면 그게 송달돼서 지급하라는 법원의 어떤 명령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송달돼서 그것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주소에 채무자 주소에 이게 뭔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2주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무너지잖아요. 일단은 제대로 전달돼서 너 불만이 있으면 이의해라. 이런 과정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하고서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제대로 도달은 시켜야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적어낸 주소가 제대로 거기에 도달되지 않아서 그게 돌아온다든지 한다라면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보정이 어려울 때는 곧바로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말고 소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 과정은 그 반대쪽 당사자인 채무자한테 자기 억울함을 한번 펼칠 수 있는 게 이 일을 하는 게 한번 주어져 있는데 그게 도달되지 못했다면 그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 지급 명령이 자기한테 법원이 발령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상황을 모른 채 2주일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제대로 가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너 주소 좀 잘 채권자 보고 채무자 주소 잘 파악해서 해봐라 라고 보정을 명하는데 그래서 보정돼서 한 번 더 시도해보든지 아니면 더 알도리가 없으면 이 절차는 이제 그만하고 소송으로 가야 돼요. 소송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달 안 되고 송달이 안 된다라면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길래 소송으로 가라고 그러는지 깝깝할 의의는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언뜻은 생각되죠. 근데 소로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공시송달로 펼쳐지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럼 공시송달을 못 쓰느냐? 원칙적으로 못 써요. 독촉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못 쓰니까 공시송달 등의 상황을 펼치려면 소송으로 가야 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보정이 어려울 때는 그냥 요 과정에서는 스톱해버리고 소송으로 가서 이제 뭐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염두에 두고 소송으로 가야 되죠. 채권자가 주소 보정을 할 수 있어서 했다면 재송달을 하고 만약 소제기 신청을 하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그러지 않으면 보정도 안 하고 뭐 소제기 신청도 안 하면 더 이상 이거 법원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각하시킨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확정이 됐으니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그때는 2주간의 이 일을 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뭔가 억울해요. 갚았는데 그때 이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등등 이런 상황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단계는 어떻게 손쓸 수 없나 라는 이야기가 조금 또 어렵게 펼쳐지는데 여기 청구 이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하나 판결 절차와 다른 중요한 점이 있어요. 판결은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론을 열어서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주장하지 않은 사유 갖고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그거 막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판결에서는 뭐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돼요? 우리가 판결에서는 확정된 판결을 갖고
거기서 돈 주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막 그때 내가 갚았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이 주장을 지금 와서 펼치는 건 안 돼요. 왜? 기판력이 있어서 그래요. 기판력의 시적 범위, 변론 종결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배우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에서 연결돼서 얘기한다면 지금 와서 소송 끝났는데 확정됐다는 말은 소송으로 지금 막 3번까지 싸울 기회가 어찌됐건 주어지고 뭔가 자기가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는데 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확정된 내용을 갖고 막 걸고 넘어지는 거는 안 된다. 기판력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급 명령이 확정됐는데 청구 이의소라고 조금 어려운 얘기는 나오는데 하여튼 물고 늘어질 수가 있다는 취지예요. 그때 내가 이의는 안 해서 그냥 확정이 됐는데 실은 그 문제는 끝난 문제라든지 없었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내가 그때는 뭐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나 그거 따져보겠다라는 게 확정된 지급 명령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가능해요. 그럼 두 가지에서 왜 차이가 날까를 법 배우기 전에 뭐 아무것도 내가 재밌는 민사소송법, 쉬운 민사소송법인데 우리가 막 그 어려운 법이론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의 차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와서 확정돼서 갚아야 된다라고 법원이 바란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태클 걸면서 이제 와서 결론 났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판결은 안 된다지만 확정된 지급 명령은 된다는데 그 차이가 뭘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즉 여기는 기판력이 있고 여기는 기판력이 없다라는데 그 차이는 뭘까? 아까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에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민사소송법에서 펼치는 기판력의 그 근거랄까 정당한 왜 더 이상 물고 늘어지면 안 되느냐를 이론적으로 책에는 막 장황하게 써놨지만 그걸 말로 쉽게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왜 억울한 내가 더 이상 다투면 안 돼요? 판결에서는 더 다투면 안 돼요. 그게 기판력이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실제 그럼 왜 다투면 안 돼?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판력 때문에 다툴 수 없다지만 실제는 자기한테 충분히 다툴 기회를 변명을 펼칠 기회를 무엇을 통해서 변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죠. 그것도 3번 정도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결론을 받아들여라가 기판력이죠. 됐죠? 그러면 확정된 지급 명령은 왜 그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자 이제 생각해봐요. 왜 달라졌는지. 왜?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 확정된 지급 명령은 왜 달라졌는지. 왜 그런 말에서 달라지고 있는지. 말해봐요. 그렇죠. 그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판력을 어떻게 설명해? 자기 책임,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주어졌는데 다 써먹고서 이제 와서 써먹었던지 뭐 하여튼 안 써먹었던지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확정된 판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따지지 마라. 뒷북치지 말았는데 지급 명령은 그 과정이 물론 이의할 기회 줬다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뭐 자기 이익을 펼치거나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가 뭐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거는 정식의 변론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변론이 없었으니까 기판력 발생해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지금에 와서 확정된 내용을 물고 늘어지는 게 가능하고 확정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물고 늘어지는 소송이 그럼 뭐다? 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소송이 확정된 그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면 판결 아니면 이런 확정된 지급명령 등등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에 와서 강제 집행 당하려는 찰나에 나 그거 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의 소송이 뭐다? 강제집행법에서 그런 청구이의소. 그러니까 청구이의소는 누가 내는 거다? 채무자 측. 원래 판결로 치면 피고가 누구를 상대로? 강제집행하려는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청구이의소라는 개념 이해하겠죠? 민사소송법 다음에 민사집행법이 있는데 집행법 44조인가에 가서 보면 이런 청구이의소가 집행법상의 소송으로 있는 거예요. 집행법상의 소송으로.
그러니까 청구 이의소 개념 알겠죠? 집행법에서 등장하는 이 소극적으로 몰려가지고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이 사람이 거꾸로 그 채권자랄까 자기로부터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는 사람한테 대항 카드로 치고 들어가면서 그걸 부정하려는 건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소로 뭔가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변론 종결 전 사유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확정된 거예요. 아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변론 종결 전 사유는 확정된 판결에서는 이제 와서 뒷북치면 안 된다고 했죠. 기판력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로 등장할 수 있는 사유는 변론 종결 시 이후 사유 갖고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판결이 말해주는 건 어디까지를 갖고 잘잘못을 따져준 거예요? 변론을 열어서 변론을 마감하고 변론을 즉 종결하고 나온 끝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그 과정에서 펼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재탕 삼탕 발목 잡는 건 안 되는데, 그 이후 시점 갖고는 그건 판결이래도 그 이후 시점 거는 이 판결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물고 늘어지려면 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 사유는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어떤 그 판결의 내용과 달라진 상황을 갖고 물고 늘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시점 불문하고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이해되겠죠?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차이 알겠죠? 하여튼 지금 청구 이의 소를 이야기해 줬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문장을 보고 딱딱딱딱 이해할까 모르겠네. 청구 이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거야. 왜냐하면 청구 이의소를 낸 거는 소송이니까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디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아. 그것에 대한 소니까 판결까지 가봐야 되니까 그 사이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집행을 어떻게 해야 돼? 정지를 시켜야지. 잠정적으로 자기 말이 맞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되겠죠?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여부를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에서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긴 한데, 이제는 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됨으로라는 의미가 뭐야? 무슨 의미겠어? 자기가 내야 된다는.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서 그게 일단은 정답으로 돼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답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소송을 내야 되는 소송을 내야 되는, 소송을 낸다는 게 비용적으로 노력, 어떤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드는데 그 자체를 자기가 내야 되고, 내서 청구 이의소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뭐가 정답이 된 거야? 확정된 지급명령이 정답이 되니까 나는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이런 청구 이의 소송을 내야 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만약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진다. 만약에 청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사건. 지금 이제 또 소액 사건이라는 게 처음 한번 나오네. 금전적인 청구에 있어서 소액 사건 심판법이 있어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 정확히 말하면 이하라는 말은 2천만 원까지는 소액 사건이에요. 딱 그 한계점에서 이하라는, 넘지 않는. 그런데 이 소액 사건은 소송은 소송인데 약간 간편하게 절차를 규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는 특별한 민사소송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따로 하나 있어요. 금액적으로 본인한테는 그게 단돈 20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아주 중요한 거지만, 어찌됐든 이 절차의 전체적인 운용의 규모로 봐서는 한 2천만 원 이하급은 조금 가뿐히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왜 나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고 소중한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주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절차의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조금 그렇지만 2천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기 때문에 만약 비판을 한다면 그런 간편한 절차에 규율을 하기에는 2천만 원이 아무리 우리가 경제 규모가 어찌저찌 하다고 그래도 좀 큰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내려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2천만 원이 그게 뭐 경제 규모가 우리가 커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금액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도 많아요. 하여튼 2천만 원까지는 자기가 주장하는 소송 목적의 값, 즉 청구하려는 그런 값이 2천만 원이 되기까지는 어떤 특별한 간편한 절차로 소액사건 심판법이 규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액사건으로 간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1억 원 넘지 않은 경우까지는 단독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사건으로서 소송 절차가 진행돼서 이제는 변론을 펼치게 된다. 일반 소송 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펼칠 수 있는 변명을 펼칠 수 있는 변론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일단 소송 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서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아까는 확정된 지급명령,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으로서 강제 집행이 들어올 이제 그게 일응 정답으로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은 정답이 소송으로 됐을 때는 언제적 돼야 정답이 된 거예요?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 판결이. 그러니까 아직은 강제 집행을 들어오는 이거는 의험은 없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되겠죠?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대중의 시각에서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해봐요. 이거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이해 못할 것 같다. 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반 대중을 위한 인사구제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협조를 해줘야 돼요. 이걸 보고 이런 거를 한번 막 돈 못 받아서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대법원 사이트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앞만 봐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됐어요? 됐어?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독촉 절차 이해됐어요? 명심할 것은 부동산 인도 청구라든지 등기 청구 등에는 이용할 수 없어요. 금전적인 대체물 청구죠. 이해되겠죠? 응. 청구 이유에서요. 입장법 44조 2항을 보면 청구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기는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읽어봐. 제1항의 이유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청구 이의소의 그건데 그치? 그런데 그거는 판결의 경우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됐지? 청구 이의 사유는 지금 44조 2항의 청구 이의소는 판결을 전제로 지금 조문이 어떤 사유 갖고 청구 이의소를 낼 수 있다? 변론 종결 이후 사유 갖고. 만약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변론 없이 즉 피고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안 내면 무변론 판결이란 조금 지금 설명이 완전 소송법에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런 무변론 판결에는 변론 종결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가로가 있긴 한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변론 종결 시 이후 사유 갖고 하는 것이지 종결 전 사유 갖고는 안 된다 했죠. 그런데 이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배제돼서 지금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인사소송법 414조를 보면 지급명령 판결이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각종 교과서 가보면 집행은 할 수 있는 집행권은 되지만 기판력은 없다고 풀이한다가 통설이랄까 다수설의 입장이고 그 근거는 이제
아까 같이 변론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게 근거가 있고, 또 조문상으로는 강제집행에 가서 보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교과서든지 가보면 지금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판력도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해당 교과서 그 부분 가서 보면 내 교과서든 어디든 가보면 기판력까지는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가 다수 통서 뭐 이런 입장으로 되고 있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되겠죠? 됐어요? 그 민사집행법 44조 2항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문상의 근거는 봐봐요. 민사집행법 58조에 보면 아까 뭐 집행문 부여받을 필요 없이 뭐 이 경우도 58조에 나오는데, 58조에 사망을 보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44조 2항의 규정을, 그 다음 44조 2항의 규정을 그 다음 문장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한 흐름상 다시 아까 44조 2항은 판결을 전제로 청구 이의소는 변론 종결 시점 이후 또는 가로로 해서 판결 없이, 아니 변론 없이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는 44조 2항에 대해서 지급명령에서의 58조의 사망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아까 지금 본 44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느 쪽으로 지금 조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된 경우에 있어서 전자처럼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후자처럼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이상하게 튼 게 아니고 설명에 따라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딱 되어 있잖아. 더 풀렸지. 조문상의 근거까지도 풀렸지. 조문상의 근거도 풀렸고, 이론상의 근거는 변론이 없어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명했고, 조문상의 근거는 아예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 알겠어요? 다시 정리해봐. 청구이의소라는 게 강제집행법에서 등장하는 소송이고 민사집행법 44조가 규율하고 있는데, 그 2항에서 청구이의소로서 변론 종결 전 사유 갖고 주장해서 안 된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이제 납득이 되잖아. 기판력 때문에. 그런데 그 규정이 확정된 지급명령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또 지급명령에 가서 봤더니 44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조문이. 되겠죠? 됐어요?